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1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부정청약, 장남 입시 의혹, 갑질 논란 같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장남이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서 고가 아파트에 부정 청약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컸죠. 여기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세탁하고 빨래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호부 수준입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한 장남이 왜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았느냐? 와이프는 다른 집에 살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내놨는데 조현삼 부대변인 장남이 결혼식은 했는데 그냥 그 직후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거의 이혼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발병까지 했다. 사실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 얘기의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정청약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를 소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내밀한 개인사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렸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저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이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청약과 관련된 구체적이라거나 객관적인 그런 자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명을 했으면 청문위원들 그리고 시청하는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소명과 해명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근데 어쨌든 장남이 같이 살다가 청약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분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의 해명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거쳐서 많은 설득 끝에 다시 두 사람이 합칠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물론 젊은 사람들이 싸웠다가 다시 합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은 어떻게 해보세요? 글쎄요, 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알콩달콩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 병날 정도로 싸웠다라고 하니까 그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부양자라고 한 건요. 부양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나 아니면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피부양자지 다 커가지고 명문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심지어 국책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해가지고 연봉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겠는가? 왜 미혼으로 한정하게 했겠습니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부양이 필요 없다라고 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혼인신고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혼인신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결혼식 했을 때부터 부부이지 제가 다음 주에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예. 결혼식 한 날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혼인신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저 집은 혼인신고한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세종시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거기 회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밥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세종시가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코인 빨래방도 무지하게 많고요. 좋은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혼밥하기에도 좋고요. 그런데 무슨 빨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피부양 가족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더 화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장남 그 아들이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세종에도 거의 안 살고 또 결혼한 부인이 살고 있는 용산 집에 들어가 살지도 않고 굳이 좁은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는 점에서 많은 질타가 쏟아졌는데 과거 장남이 이 25평짜리 신혼집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에 25평 아파트에 그 며느리가 또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했을 때 5명이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방 3개짜리인가요? 네. 예, 어떻게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자는 아니 그 잠을 어떻게 잤냐?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도 자고 소파도 마루도 있고. 잤습니까? 예.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 32살, 이 28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어떻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에어비앤비로 호텔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아들과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 되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한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그 전입신고에 있던 거기에 가서 거기에 전입신고를 했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땐 잘 그런 건 몰랐습니다. 송영원 전 대변인이 보기에는 왜 굳이 지금 차기권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관계가 깨질 뻔했던 그 며느리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신혼집으로 이 대가족이 들어가서 2달 동안 살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주장 자체가 크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서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혼인관계가 깨지다시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는 어떠냐면은 그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하고 이틀 뒤에 이해운 후보자의 남편이 그 며느리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 1억 7천만 원이 바로 용산구에 얻은 7억 3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의 전세 잔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파경이 되다시피 했는데 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잔금을 해주죠? 그리고 아들과 잘 살아보라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파경이었다고 하기에는 대단히 협조적인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잔금을 치르고도 용산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해운 후보자 가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이전에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나서 그 다음 날에야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그 다음 날 일가족이 용산구 신혼집에 전입신고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로부터 6일 전에 본인이 전출해서 딴 데로 나가줍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말보다는 서류를 봐야 되고 예. 서류보다는 돈을 봐야 되거든요. 서류와 돈은 이해운 후보자의 말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과연 이해운 후보자는 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장관 후보, 그러니까 직이 중요할까요? 어제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집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죠. 실망하죠. 거기서 잘못됐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 대답을 하세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네. 내가 뭐예요? 계속 있다고요. 예, 장 대변인. 집 내놓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불법이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내가 뭐냐고 물었더니 마지막에는 조금 짜증이 난 듯한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으면 뭐 집이 뭐 계속 갖고 있고 싶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수사선상에도 지금 올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인정한다라고 잘못 왜곡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포함시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집을 내놓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수사선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나도 그 조치 처분을 따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민주당 의원 정의령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땐 이제 알겠다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게 아마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해서 봤을 때는 수사 처분이 나오면 이제 집의 처분으로까지 이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석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혜훈 후보자가 집을 지킬 것 같습니까? 직을 지킬 것 같습니까? 둘 다 날릴 것 같은데요. 둘 다 지킬 수 없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혜훈 후보자는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직을 탐내다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뭐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범죄에 가까운 범죄입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그 반포의 최고 아파트 그 집까지 날리게 된 것이 아닌가.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집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어제 또 다른 질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